라투르가 말하는 이 코스모폴리티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뒤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라투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상에서 요 절차가 나오는 것 같아요. 라투르가 생각하는 미래상은 사람과 삶을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모두 반영돼 있는 어떤 좋은 공동 세계, 어떤 조화로운 세계를 만드는 걸 어떻게 창출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만들면 어떻게 되냐? 생태 붕괴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관료적 엘리트주의가 되든지. 그러니까 이 엘리트주의를 라투르가 매우 싫어한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집합체 간의 폭력적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노동자의 파업이라든지 그냥 코끼리가 농작물을 먹는다든지 강이 오염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폭력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라투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사물에 의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물에 의해라고 하는 것을 라투르는 어떤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매뉴얼로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 라투르라는 사람이 항상 하는 어법이 그렇지만 이 열려있고 지속적이고 집합적이고 불확실한 탐구 과정으로 우리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된다. 어떤 답을 정해놓고 이런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저 여기서 포퍼의 향기가 좀 났어요. 그 점진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사회공학 해야 되고 했던 그런 포퍼의 향기 같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라트루가 얘기하는 이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은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중의 민주화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라트루가 과학을 무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매우 표상주의적이고 초월적이고 저 바깥에 어떤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과학자들은 중립적으로 발견할 뿐이야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라투르는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라투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런 것들은 어떤 연결망 속에서 그 번역의 연세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당연하지만 그거는 매우 수고스럽고 양심적이고 주의 깊은 번역을 해야 돼. 번역을 내 맘대로 왜곡을 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하지만 이상한 결과가 나오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겠죠.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합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예시를 드는데 제가 저 책을 잘 안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영장류의 삶을 이해하는데 페미니즘의 개념들이 다리를 놓아주고 또 영장류도 나 너희 이론대로 행동하지 않는데 기존의 이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페미니즘의 이론으로 더 잘 이해가 되는 현상이 있네 라고 하는 식으로 이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들고 저항하는 그런 순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순환하는 지시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원래 지시라고 하면은 언어나 기호 같은 거에서 어떤 언어나 표상, 기호 같은 것이 어떤 대상이나 실제를 지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대상이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순환하는 지시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순환하는 지시체가 지금 과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과학과 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식의 축적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지 못했던 차이들 뭐 옛날엔 이런 것들을 이런 차이들을 뭐 이래서 젠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퀴어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해준다든가 그래서 사실 라투르가 생각하는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이 그냥 축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연결망이나 이 차이를 우리가 그전에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런 번역이나 이런 걸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나 이런 연결망을 더 풍요롭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어라고 하는 그런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라투르가 말하는 어떤 좋은 과학, 좀 안정화된 것들에 대한 얘기고 그런 것들을 아티큘레이션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절합이라고 번역이 된 저 용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라투르가 생각하기에는 절합만 잘 되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요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엘리트 과학이나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트 과학자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비인간을 포함하는 시민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투르가 예시를 들은 걸 보면 코끼리 개체수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농민 그 지역 농민이 우리 저 코끼리가 내 농작물을 먹었어요라고 하는 그 농민이라든지 네, 저는 뭐 이런 예시들을 좀 추가적으로 들었는데 버스 기사나 여성 키어, 강할 측정형 과학자, 환경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다들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시민과학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랑도 연결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학을 엘리트 과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학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학 쪽에서도 있었던 운동이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도 참여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와 같은 이 용어가 책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런 운동들이랑도 좀 연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 라투르 너 엘리트주의자가 아닌 건 알겠어. 근데 너 그럼 현실 정치와 금융의 지배, 히잡, 이주노동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 하면은 예술 프로젝트에 불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 제 생각에도 예술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근데 라투르가 그러면은 어떤 실험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라투르가 특히 비판을 하는 거는 앞에서 과학의 순진한 상을 비판했다면 그 뒤에 비판하는 거 순진한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미지예요. 약간 좌우 엘리트들의 정당 민주주의, 약간 대의민주주의 비판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제가 예시를 든 것들도 있고 책에 나와 있던 것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건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막 그래서 사진 몇 장이나 전문가라는 사람들 앉혀놓고 정치나 이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정치와 과학을 우리 분리하려고 하고 과학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전문가를 할지나 이런 거는 정치인들이 막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객관적인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과정들을 많이 겪었죠. 사실 저는 이 교통운동도 그렇고 환경운동에서도 저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오지만 환경운동가들도 이거 과학이에요 라고 하는 걸 선점하기 위한 싸움 같은 걸로 번졌고, 네. 근데 라트루가 보기에는 당연하죠. 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주어진 것이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모두로 구성한 네트워크 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앞에서 열심히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후위기나 자본주의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말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헤게모니라니 이런 물질적 구조가 하는 그 수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 내부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자명한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그 자본주의의 실체를 우리가 그대로 그냥 딱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 수많은 그런 대상들이 풍부하고 불확실하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구성되는 그 우려물로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 우려물로 다룬다는 게 그래서 이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기후위기가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근데 그래서 이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구체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나트루가 그래서 자연은 없다라고 이 사장 초반에 얘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자본주의는 없다라고 나트루가 얘기하는 것도 뭐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조차도 여러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사물의 이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의회라고 하면은 어떤 그 국회 같은 아니 지방의회 같은 그런 제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라투르가 말하는 사물의 의회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사물의 의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책에서도 하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은 그 사물의 의회의 예시처럼 이런 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라고 라투르가 제시하는 예시를 보더라도 막 물의 의회라든지 왠지 아니면은 뭐 어디 국제회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스케일이나 정도부터 매우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당연하지만 그 안건이 무엇이고 그 문제가 무엇이고 이 네트워크에 어떤 교차점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교차점마다 그런 행위자들이 모이는 사물의 의회를 계속 세워야 되고 어디에 사물의 의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사물의 의회를 만들지 하고 선언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제가 예시로 떠오른 건 뭐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이란 전쟁 이후에 화물 노동자 파업에서 그 유류세도 껴있고 유류세를 이재명 정부가 인하를 했죠. 환경운동가들은 그 엄청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프랑스에서도 노란조끼 시위가 유류세 인상 때문에 벌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수많은 행위자들이 어, 어떻게 이거 합의를 보고 이 변화에 대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가 문제니까 유류세 인상해야 돼 그거를 어, 개인 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이 기름값 인상의 리스크를 온전히 모두 다 그 화물 노동자들이 떠안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다 사물에 의해 세우자 하고 선언을 할 수 있겠죠. 네. 나투르는 그래서 이 과학과 정치가 어떻게 얽혀들고 서로를 보완하고 풍부하게 하는지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학은 다 정치로 하는데 정치와 과학은 하나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꼭 하려는 건 아니고 다른 존재 양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과학도 혁신하고 정치도 개혁하고 해서 이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분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뿌리 민주주의나 시민민주주의 같은 거랑 보면 비슷한 점이 있긴 한데 이게 뭔가 무지의벨이나 노동자 평의회나 이런 개념들과 분명 어떤 다른 생기한 생각의 면이 분명 있죠. 시민과학과도 다르고요. 네. 매우 신기한 면이 있고
오히려 시민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투르의 사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즘 정치와 과학의 뒤섞임 같은 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예, 어쨌든 라투르가 그래서 어떤 사물의 정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은 라투르가 생각하는 그래 이런 절차에 대한 건 나 알겠는데 그건 라투르 네가 얘기하는 그 윤리는 뭐야? 그 어떤 세상 만들자는 거야? 라고 하면은 당연하지만 라투르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 구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라투르가 매우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드는데 그 사례들에서 어떤 보편 법칙을 끌어내면 매우 추상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라투르가 사실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전체론적인 정치라고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공동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롭게 사는 세계인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왜 지금까지 안 됐냐? 예를 들어서 저희 녹색당 왜 실패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라투르가 보기에 기존 녹색당이나 이런 환경 정치는 생태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어, 왜 진정한 생태 정치가 아니냐? 일단은 그 노동법이나 집시법 같은 것도 자본주의 법제도에 편입돼 버려서 사람들이 평화시해야 된다 그러고 평화 파업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환경운동도 환경 규제와 착한 유기농 소비와 같은 법과 자본주의 시장 체제 안에 편입돼 버렸다는 거. 또 하나의 문제는 당연히 좀 엘리트주의죠. 예. 이 라투르가 얼마나 엘리트주의를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정치가 전문화되고 특정 엘리트 과학자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라투르가 보기에는 이 근대화의 원인이에요. 이게 두뇌들의 테크노라시에 라투르는 매우 혐오를 하고 회의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러면은 일반 시민이나 정치인 수많은 행위자들은 결국에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녹색 정치가 실패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냥 환경 문제라는 거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데 해서 계속 나중에로 떠밀리며 고립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투르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는 걸 자명하고 주어진 거,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려물로서 환경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럼 매우 구체적인 그 상황들 속에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라투르가 얘기하기에 환경운동가들은 사실은 맨날 말은 자연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구체적인 거 얘기를 해왔다. 추상적인 자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이 고래들, 지금 여기에 있는 토지 사용 계획, 매우 구체적인 어떤 안건 한 건 하나하나마다 그거에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생각하면서 싸워왔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각각 의제마다 동맹은 다르게 형성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돌고래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하지만 가축은 사랑스러워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선을 다르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생태주의는 어떤 인간과 비인간, 사회와 자연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수많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연결망을 드러내고 역할, 권력 관계를 재분배하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라투르가 생각하는 윤리인 것 같아요. 생태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통째성과 전체론을 해야 된다. 왜? 그것은 어떤 도덕적 의무가 아니고 안 하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매우 생존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한 이야기에서 네,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 문제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책에 나온 예시랑 제가 좀 다른 예시를 적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란 전쟁, 석유, 국제유가 또 석유의 어떤 특성이 사람들이 그렇게 왜곡해서 사람들이 다 석유를 쓰게 됐는지 탄소, 유류세, 화물 노동자, 전기차, 태양광 발전의 가능성, 히트펌프, 난방, 천연탑 등등등의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연결되는데 근데 보면은 이런 것들 기술자들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당연하지만 이런 작업 중지권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의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단순히 자본주의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말세 자본론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니까 여기 밑에도 자본론 1, 2, 3권 세트가 있는 거겠지만 네, 저 다시 돌아와서 라투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그런 풍요로운 해방 세상 온다고 하더라도 연결망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그런 끝없는 조율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정의가 필요 없어지고 정치가 필요 없어지는 사회는 오지 않는다라는 게 라투르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조정 과정으로서의 정치가 계속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투르한테 진짜 중요한 건 이 조정과 공존이라는 주제고, 그럼 조정과 공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어떤 정답으로 삑 하고, 이런 자본가를 깨부수고 우리 사회주의 해방 세상으로 같은 식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르크스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안개 너머에 있는 피 안에 있는 무언가고, 그거를 실험하고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투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론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가치가, 예를 들어서 롤즈나 드워킨이나 이런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투르는 그런 절대적인 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 막자고 태양광을 밀어붙이는 환경운동가가 태양광 비싼데 하는 그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여름에 쿠팡 노동자한테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이 아 원자력한테 위험이지만 뜨거운 여름에 태양광도 발전하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또 이게 낮에 할인을 해주는 산업용 전기료마저도 자본가가 거부를 해. 그럼 자본가랑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러면 자본가를 몰아내고 혁명해서 이해관계 분리치를 없애야 되나? 어, 근데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연대를 만들어야 되지 할 때, 제가 예전에 기후와 노동에 대한 토론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기후적인 논문에서 했었는데, 그때 지금 키어이시자 노동당 후보자로 나오신 쿠팡 노조 활동가이신 모 선생님께서 이런 쿠팡에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에어컨을 온도계에다 띄워주는 그런 실태 같은 거 얘기하시면서 기후위기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환경운동가들한테도 연대할 이유가 되죠. 왜냐면 기후위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되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라투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실험하고 투쟁하고 그런 것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나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엘리트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나 기업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비인간을 대변하는 문제랑 또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있잖아. 인간이 동물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라투르한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투르는 순수하게 자연적인 가치가 있다는 걸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동물권론자 중에 피터 싱어 같은 경우에는 얘들 고통을 느끼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톰 레건 이런 사람들은 얘들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 어떤 존재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라투르가 아주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라투르가 생각하기에 그런 동물들은 일단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서만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재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간과 비인간 행위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간이 코끼리를 대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이상해지는데, 그냥 코끼리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인간과 다른 비인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당연히 코끼리 먹고 살고 싶어 하죠. 밥을 먹고 싶어 하고 물도 마시고 싶어 하고 자기 사회 공간도 필요해요. 근데 그런 코끼리의 가치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근데 관광객들은 그런 코끼리가 자기의 삶을 살면서 자연 속에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죠. 그러면은 우리 케냐의 농민들도 관광 자원을 유치하려면 이 코끼리들 계속 살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이 코끼리가 이 농작물을 잡아먹잖아. 농작물을 마음대로 먹어버리는데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코끼리 관광 자원이야? 라고 하는데 또 관광 자원 없어 못 살지.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서로 대화를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어떤 코끼리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런 코끼리들의 연결망 속에서 코끼리가 어떤 가치가 있고 코끼리의 어떤 목적이 있고, 그리고 코끼리를 배제하려고 하더라도 당혹스럽게도 코끼리는 농작물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참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불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코끼리 권리가 어떤 정해진 헌법처럼 목록이 나야 되는 게 아닌 거냐. 그러다 보니까 라투르가 자꾸 헌법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법이라는 것이 어떤 공동세계, 공존을 하자라는 얘기들만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막 여러 윤리학자와 정치 철학자가 그렇듯이 권리의 목록 같은 걸 나열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가난한 케냐인과 코끼리, 소, 작물, 사파리 여행객과 공존할 수 있는 잘 질서화된 지역 공동세계에 도달하는 거는 이 추상적인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적응과 철저한 탐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실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물에 의해서 인간들이 하는 거는 내 관점에서 본 코끼리에 대한 번역을 하는 거죠. 네. 동물학자가 번역하는 코끼리, 농민이 번역하는 코끼리. 당연하지만 코끼리가 그런 것들이 만약에 번역이 뭔가 충분하지 못하고 잘 결합되지 않으면은 뭔가 또 문제가 생길 거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투르가 또 드는 사례가 이 수단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있고 결국에는 네가 얘기하는 것도 그 관광객이라는 인간, 농부라는 인간을 위한 코끼리를 수단으로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 밥을 먹어야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귀여운 코끼리를 내가 보고 싶다는 욕구가 코끼리를 밥을 주지 않고
달성할 방법은 없어요. 네. 어떻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4대강 사업이나 직강화 사례 같은 거, 책에선 직강화가 나오는데 저 한국 사람이니까 4대강을 예시로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강을 바꾸고 산을 옮기는 건 문자 그대로 엄청난 토목 사업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고쳐놔도 물의 특성이나 댐의 특성이 사라지질 않아서 고여있는 물은 녹조가 생기고 식수가 오염되고 토양이 침식되고 수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등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낚시꾼이나 조류 관찰자, 자연보존 단체 등이 그리고 이명박을 싫어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네, 이런 것들의 그 구체적 연결점을 찾아서 사대강에 맞선 투쟁에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학자들은 아 이런 것들이 거봐 그런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잖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그냥 이용한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없는 녹조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 녹조가 생기는 것은 이 자연의 그 행위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전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아 우리 자연을 인간이 침해하지 말고 보호해야 돼라고 하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연의 행위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런 물에 이런 것을 그 물은 예를 들어서 흘러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라투르는 의인화를 해서 물 자체의 목적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막 물에 의식이 있다든가 아 물이 나는 흐를 권리가 있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아 좀 더 강이나 이런 시스템을 지배할 수 없고 걔네들의 행위성을 좀 더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 생태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것처럼 결국 라트로가 얘기하는 비근대헌법이란 건 뭐냐면 서로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행위자들이. 그런 조화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국이 일어나든지 폭력적 투쟁, 녹조가 일어나서 그 동네 주민들이 먹을 식수마저도 오염이 된다든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가지고 등등등 해서 라투르가 이론론자로 해서 그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그럼 라투르의 그 의회는 어떻게 적당하는 거야? 그 의회에 누가 들어올지 누가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그 결국에 기존 권력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발언할 수 있게 해주고 트럼프가 누구는 발언 못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라투르가 얘기하는 그 대안은 뭐냐면 라투르는 이런 당혹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런 의제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전 예방의 원칙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잠재적 행위자들을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의회가 안 하는 일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스티븐 룩스라는 사람이 3차원적 권력론이라는 걸 얘기했던 게 저는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의제를 올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선호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권력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라트로도 누가 무엇을 논의하고 그런 문제가 존재하면 인지도 못하게 하는 근대적 권력이 맞서서 아, 이런 행위자가 존재해 하고 그런 행위자를 자꾸 찾아 나서고 탐험하는 예, 그런 과학자의 상을 그리는 거죠. 정치인의 상을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면서 네, 누가 여기에서 발언하게 할 거야? 얘는 지금 이 상황에 관련이 있어 없어? 라고 한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어떻게 해야 돼? 해서 누구를 배제할지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나 화석연료를 배제할지 라든지 아니면은 라투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로 8천 명의 목숨이 맨날 매년마다 사라지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제도가 올바르냐? 그래서 그런 배제된 존재들한테도 항소하고 재평가의 기회를 주면서 이런 배제를 명시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이 합의한 끝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론 당하지만 라투르는 결론이 있는 채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두의 좋은 공동세계를 추구하는 비근대 헌법이, 추상적인 헌법이 존재하고 그걸 통해서 외부적 실제, 적실성, 공적 가식성, 토론의 정당한 종결 등이 충족되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하버마스 같은 얘기를 하죠. 이상적 담화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예, 이런 사물에 의해 조건들이 잘 만들어지고 그럼 거기에서 알아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떠오를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라투르를 읽다 보면은 매우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 뭔가 명확한 매뉴얼이나 이상세계 비전 어떤 단순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죠. 그 자체가 라투르가 좀 환원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맥락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 맥락마다 달라.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라투르가 물론 이런 것들을 너무 공상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라투르는 인류학자니까 기본적으로 미리 작동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과학학자로서 인류학자로서 탐구하면서 아 이런 물의 의회라는 것도 있더라. 그런 것들이 아 뭐 그래서 IPCC 같은 것도 전문가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가라앉는 섬의 주민도 데려왔고, 막 이런 것들이 내가 보기엔 진짜 사물의 의해 같았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투르가 자기가 경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다양한 증거를 동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사물의 의해인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런 것들이 사실 총체적으로 결합된 이 형태로 존재했던 적도 없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투르의 이 방법론에 따르면 사물의 의해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 하나마다 계속 창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공식적인 제도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사람들끼리 하는 행사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고 어떻게 할 거야? 하면은, 너희가 잘 해와야지. 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너도 좀 노조에 연명도 하고 정당도 찾아가고 하지. 그래서. 그래서 근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트로가 보면 엘리트 관료제에도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여러 측면에도 반대하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자꾸 전 좀 아까 말씀드린 로이즈 하버마스 포퍼 같은 자유주의자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나 좀 비슷하겠죠. 어떤 절차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생태사회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공존하는 사회는 생태사회주의밖에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안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로이즈 같은 사람들은 뭐 민족 사회주의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도 그렇고 여성주의자, 흑인 이런 사람들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근데 라트루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런 면에서 좀 선회를 해보자면 그런 소수자들한테는 참 환영할 만한 이 비인간을 포함한 배제당한 자들의 목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회에 요건으로 넣은 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 시민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 IPCC 같은 것도 쇼로 그 섬 주민을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라투르가 좀 구체적인 거 얘기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요약서라서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라투르를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불러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못 가는가? 그건 아니다. 계속 강이나 이런 거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비인간의 권력 그리고 약자의 권력에 대해서 라투르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자연이 피해만 당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들이 능동적 행위자이기도 한 것처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거나 화물 노동자가 도로를 점거하거나 등등등의 그런 것들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호 의존하고 있는 그런 연결망 속에서 서로 가치를 가진다는 걸 얘기함으로써 어떤 인간 중심주의도 타파를 하고 그리고 자본가 같은 권력자들 중심주의도 타파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마르크스 생각이 났어요. 마르크스가 노동자를 착취당하는 존재로만 그린 게 아니라 노동자가 세상을 바꿀 힘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왜 지금까지 혁명 다 실패했는데 실질적으로 왜 노동자는 혁명할 수 있냐에 대해서 아, 이제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생산하고 있는 자이고 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면 마르크스의 얘기를 결국에는 라트르 공존하는 세계를 얻자 온지구의 행위자여 동맹하고 단결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누군가는 배제해야 되겠고요.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 해주신 발제가 약간 라투르 본질에 대한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라투르랑 마르크스랑 섞어보려는 시도로 느껴져서 실제로는 라투르에게 어울리지 않는 용어들이 몇 개 나왔는데 예를 들어 총체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자본주의 구조 분석하고 연결짓는 걸 총체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라투르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읽다 보면서 약간 헤이님의 어떤 그 막스주의적 사고와 라투르 독해를 약간 좀 겹쳐보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되었고 둘째는 사물의 의회가 이제 아무래도 현 장에선 중요한 쟁점인데 이제 사물의 의회라고 하면 그 예시 든 사례가 CU 뭐 화물 노동자 뭐 등등 뭐 그 어떤 주체들에 대한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례에서 사물의 의회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기존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사물의 의회도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현 어떤 자유주의 질서를 그대로 두고 그의 대안적인 공간으로서 사물의 의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한테는 아마 당연히 이 질문이 따라올 텐데 라투르가 말하는 사물의 의회라는 건 기존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공존하는 어떤 방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음. 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자면, 일단 총체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고 책에도 나오지만, 그 라투르가 어떤 전체론적이고 총체적인, 여기서 말하는 총체는 그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에서의 총체가 아니고, 그 라투르의 총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 연결망의 모든 행위자들의 그 연결망의 총합과 전체에서의 그 총체인 거죠. 아마 영어에서는 전체론이 홀리스틱일 테니까 총체가 영어로는 뭐였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토탈리티입니다, 토탈리티. 그렇죠. 그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그 라투르가 얘기하는 그거는 어떤 일부가 배제되거나 떨어져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배제는 당연하지만 얘기를 한 다음에 배제가 되는 거죠. 항소할 기회도 없이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 라투르의 그런 총체성이라고 하는 게, 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말스주의적이거나 그런 빨간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라투르라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고, 라투르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겠지만, 어떤 그 수상적인 이데올로기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거 것들을 좀 빨갛게 있는 거는, 네. 번역어의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총체라는 말이 원래 그 말수주의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도 다 비슷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홀리즘 같은 경우에도 콰인의 전체론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양한 맥락에서 전체나 총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르크스주의자가 거기에 들어서 자유라는 말도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자가 거기 전세를 낸 거 아니니까. 네, 각자 다양한 의미를 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총체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총체가 아니고 라트르식의 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불교적 총체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네, 그런 연결망으로서의 총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라투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행위자들이 누가 자꾸 배제되고 누군가의 입장이 되지 않고 얘기가 됐을 때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실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연결망을 부인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우리 삶에 많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노동 문제도 그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걸로 하는데, 문제는 라투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범주화를 하거나 환원하는 설명을 자꾸 싫어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라투르한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왜 자본주의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 비슷한 일관성이 있고 묶어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발제를 할 때는 좀 라트르 입장에서 얘기한 거에다가 저의 말수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섞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섞였죠. 섞였는데, 근데 라트르 자신한테도 그런 면은 있다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 그 사물의 의회가 아, 그렇죠. 기존의 기존 제도 제도랑 안에서 기존 그런 제도 안에서도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아투르가 사실 생각하는 건 기존 자네도 안에서도 가능한 걸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아투르는 그런 면에서 매우 개혁주의적이죠. 기존 제도 자체가 뭔가 심하게 글러먹었고 갈아엎어야 된다. 인데 문제는 라투르가 그거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자 같은 선명한 상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원래 라투르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기존 제도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라투르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물을 왜 되면은 그러면 물 의원 한 명 있어야 되냐, 뭐 그런 식으로 라투르는 중요상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투르가 생각하는 건 일종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다원화되고 네트워크화된 다수준의 협의체들이 존재하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뭔가 정치라는 걸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 평의회도 그렇지만 노동자 평의회랑 같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사물의회는 매우 다른 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이 났던 건 뭐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트위터나 이런 플랫폼, 배민도 그렇죠. 그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직접 노조와의 교섭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되고, 특히 소비자들이 거기에 의견을 낼 창구도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 정치로 다가가서, 정치가 그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치한테 가가지고 법 만들어주세요 하는 식으로 지금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정치에 가가지고 행위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라투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비자랑 그 배달 노동자랑 정치인이랑 뭐 환경운동가랑 이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 리바이어던에 대한 책을 최근에 라투러가 새로 썼는지 새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번역이 됐던데, 그걸 한번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라투러가 기존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라투르는 너희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실험해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네. 그게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것 그거는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세상은 뭔가 그리고 그 공존하는 세상이 과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해방되는 세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라투르가 거기에서 그래도 좀 겸손한 면이 있다면 라투르는 내가 그 답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너희가 너희의 맥락에서 알아서 지지고 볶고 싸워서 내야 될 결론 아닐까?라고 하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저는 그러니까 좀 제가 그 라투르를 보는 시각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테이님이 라투르를 보는 시각은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나 존중돼야 될 의견인데 네. 라투르를 완전히 체제 옹호적 입장으로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통처럼 좌파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정말 체제 질서를 옹호한 우파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 맥락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절차적인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포퍼 같은 경우에도 마르크스가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포퍼를 극우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포퍼를 보면은 이래서 진보적인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쪽을 보고 있으면 그 하버마스가 약간 이스라엘 옹호하는 것처럼 그 절차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양쪽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맨날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비판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야 빨간 마음을 그리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그리고 거겠죠. 그 네. 말씀하신 부분은 결론에 이 저자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제때 한 번 더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라투르라면 어차피 이런 동물이라고 하는 행위자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번역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대표자를 약간 그 흑인의 대표자처럼 생각하는 게 이건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의 대표자라 여기서 말하는 대표는 그런 동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대표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게 약간 라투르가 대표라는 말을 쓸 때 헷갈리는 부분이 아닌가. 또 흑인의 대표라면 흑인들 중에 선출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흑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궁금한 게 근데 이것도 약간 논의가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하기가 싫긴 한데,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과학자, 주민, 네. 활동가라고 치면은 아무래도 그 지식의 정보량에 따라서 대표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반대하는 게 라투르니까. 라투르는 그런 엘리트주의가 문제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자가 지식이 왜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근대적인 엘리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투르가 생각하기에는, 저 지역 주민은 과학자가 못 보는 면을 보잖아. 지역 주민이 여기 참여함으로써 이야기가 풍부해지는데, 저 엘리트 과학자들은 그래서 안 된다니까? 라는 게 라투르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목록이 없더라도 라투르는 계속 그 목록이 없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첫 번째 당목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넣잖아요. 라투르 체제의 가장 특이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라투르는 어떤 사람들을 대표해야 된다라고 그 대표자들의 형태를 딱 고정해 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여기 목록이 없는 누구다 계속 찾아놔야 돼.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라투르는 그런 식으로 얘기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활동가가 없음으로써 무엇이 손실이 되는지, 활동가라는 그 대변자가 여기 존재함으로써 이 네트워크에 어떤 풍부함이 더해질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 대변자가 여기 포함돼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라투르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각자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해야 잘해야 된다. 그것도 참 전 재밌는 문제인 게 라투르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 일반이라고 하는 것도 거부를 하지만 또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는 거에도 비판을 하겠죠. 네. 왜냐면 인간들의 필요가 결국엔 있고 라투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구와의 공존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자본주의 생산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필요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회주의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태양광을 써. 근데 여름에는 태양광이 전기가 많지만 겨울에는 없어. 근데 겨울에 난방은 해야 돼. 그럼 그 에너지원을 어디서 끌어오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라투르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어. 그게 사회주의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러시아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할 텐데 문제는 라투르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안 좋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하다는 얘기도 안 할 텐데 근데 자본주의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태들, 측면들이 그 문제가 있다고 하겠죠. 네. 어떤 측면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어떤 측면은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라트루가 약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참 불만족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축적인데 네. 그 축적에 대한 지점을 라투르가 어떻게 타개하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라트루는 사실 축적이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라트루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 핵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슨 라투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투르의 그 약간 반동 수동주의적인 면모가 거기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게 문제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거 힘을 너희가 통제할 수 있어? 어, 그 라트루가 생각하는 거는 저 루만이랑도 좀 비슷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했었는데, 루만 같은 경우에 자본주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 힘을 가기 때문에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잖아. 라트루도 이 자본주의 체계가 그래, 그렇게 강고한 힘을 가졌어. 걔네들이 그 자본주의 체계와 화폐의 행위성, 금융의 행위성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 노동자의 힘만으로 분산할 수 있어? 그 자본가들 목 매단다고 해결되는 거야? 걔네들의 그 매력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싫으면 너희가 이걸 배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배제하면 어떻게 동맹을 만들지? 너희가 알아서 생각해. 뭐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 라투르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저는 혁명보다는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나투는 점진주의자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이 저는 이 충분히 답하는가에 상당히 못 미치는 해결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 제가 포퍼한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랑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5장이 결합의 사회학인데 이 표어를 제가 그 요약을 하면 사회는 설명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설명되어야 한다. 이 음, 말인데 그걸 해석하면 사회가 어떤 현상의 원인이 아니라 수많은 연결들이 안정된 결과가 사회이다. 그러니까 그 안정되는 그 연결망들, 그 구성 요소들을 우린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론 또 이제 그 장에서 거시 미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라투르는 사회적 삶을 거시 구조화하는 행위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은 한다. 그런데 크고 작은 행위소 간의 차이는 결코 자연적인 거나 영구적인 게 아니고 그 진행 중인 사회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협상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동시에 또 이제 라투르에게 단일의 어떤 거대한 어떤 구조, 소위 파놉티콘이라는 그 구조는 거의 이제 라투르는 설명을 하지 않고 대신에 국제적으로 한 분야만 볼 수 있는 올리고티콘만 있다, 여러 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예를 들어서 기상관측소는 이제 기후를 보고 금융기관은 관련 자산의 흐름을 보여주고 이런 어떤 올리고티콘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구조를 볼 수 있다고 보는 효과는 이런 올리고티콘의 모음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도 라투르에게는 그 소위 환원할 수 있는 단일의 구조, 뭐 예를 들어 자본주의라는 파노티콘 같은 건 제가 볼 때 라투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 네. 올리고티콘들이 여러 개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따라서 이제 라투르의 사회학을 요약을 하면 결합의 사회학이란 수많은 행위자들의 연쇄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이제 읽으면서 질문 든 생각은 자본주의의 구조를 보지 않고 여러 행위소를 보아야 한다라는 라투르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 발생할 실천적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하나의 총체적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소들의 연결망, 올리고티콘들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착취, 계급,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이란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같은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통 그러면 뭐 빅테크의 어떤 혹은 트럼프의 어떤 마가 세력의 어떤 이렇게만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이게 저는 뭐
이제 라투르의 대변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라투르가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 그냥 라투르가 그래서 루만이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루만 같은 경우에는 거대 구조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돈의 체계 같은 거를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라투르는 그런 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라트루가 생각하는 저 자본주의가 총체적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가장 뭐가 이상하게 여겨졌냐면 아까 축적 얘기하셨는데 이래서 자본주의의 많은 요소들은 적어도 어떤 이자를 받고 투자를 해서 수익률로 하는 그 어떤 지수함수적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에 기대고 있잖아요, 분명. 그리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 추동하고 그게 물론 라투르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꺾였죠. 성장을 못하고 있고 이윤율도 저하되고 그런 것들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런 경향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뭐 특히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그런 미시적인 그런 걸 몰라도 거시적인 거에서도 법칙이 있을 수 있다. 통계학학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물리학과 나왔어요. 자본주의도 저는 그 마르크스의 이론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거시적인 그런 근본적인 어, 아무리 이 안에서 지지고 볶아도 요 틀 안에서 결국엔 굴러가는 그 법칙 같은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거를 라투르가 과연 반증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뭔가를 제시했나라고 하면 저는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다만 제가 동의하는 게 있다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뭔가 그 어떤 환원주의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은 아니고 그런 것들에 특히 우리가 이 자본주의란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투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복잡한 현상들의 연결을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뭔가 그런 거시적인 자본주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접근에 더하기가 되는 거지. 왜 이게 그 대체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있어요. 네. 대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버리고 저렇게 총체적 구조 그 총체적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말하는 총체라고 하면은 라트로 총체랑 헷갈리니까 어떤 거대한 개념의 그걸로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 미시적인 것들의 어떤 총합이다라고 왜 굳이 봐야 되는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런 것들이 자연적이거나 영구적인 게 아니라고 이미 다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가? 그런 편에서는 좀 비인간 행위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목을 한 것들을 제외하면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행위소의 연결이 네, 곧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언어 철학 같은 데에서 문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들을 합친다고 해서 뭐 문학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언어 철학으로 바라보는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문학을 바라보는 체계가 있고 뭐 신비평이 있고 그다음에 뭐 문학은 뭐 문학대로 바라보는 체계가 있는데 그 행위소들의 연결망이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그 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음, 행위소들의 연결망으로만 본다면은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질문 네. 보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라투르 모자를 쓰고 답을 해보면은 라투르라면 어떻게 답을 할 것 같냐면 제 생각에 그리고 라투르 거시적인 것이 존재함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 밑에 기상관측소나 이런 거 비유가 딱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기상관측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엄청 발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상관측은 엄청 발달하고 있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엄청 발달하지 못하는 과학의 대표적인 예로 지진 예측 같은 게 있어요. 기상 관측은 하늘에서 우리 위성 사진도 총체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떤 아르키미디스적인 점에서 이걸 찍을 수가 있는데 지진은 우리가 지진파로밖에 계측을 못하다 보니까 그 지층을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라투르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나 이런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바깥에서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초월적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마치 그런 것들을 본 것처럼 사회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 사회 법칙이라고 그걸 선언하는 것들이 라트로가 보기엔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통계들을 내고 그런 사회들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거죠. 이 사회 그 자체의 그런 동작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치 어떤 보편적인 그 마치 제가 아까 말했던 통계학을 하시는 그런 수학적 법칙처럼 마르크스가 과학적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떤 MCM 하는 그런 공식으로 막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라트로한테는 너무 오만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착취 계급 제급주의자 같은 현상은 떻게 설명되는가가 질문인데 어떻게 설명되는가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마르크스가 했던 그대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착취 계급 제도 계급주의 같은 그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이걸 해결하면은 사회가 더 훨씬 좋아질 거라는 그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대로인데 약해진다는 거예요. 왜 약해지나? 왜 약해지냐고 물어보면은 연결망들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쵸, 처음 그쵸. 착취 계급 제국주의를 발견했을 때는 이 새로운 거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연결망으로 크게 퍼져가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게 되고 이 제도권으로 이제 틈이 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페미니즘이 한때 유행했으니까 페미니즘도 착취 계급 제국주의를 이용하지만 이것을 자본주의로만 이용하지 않아요. 젠더적으로 이용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자본주의로만 사용했던 것이 점점 이제 영향력을 잃어가고 그것을 그것을 이제 어떤 무언가의 현상, 무언가의 어떤 이념이냐, 무언가가 메꾼다는 거죠. 더 큰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뭔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뭔가 발견해 나가고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뭔가가 앞으로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상은 지금처럼 설명을 하되 뭔가 라투르가 사회를 부정한 것처럼 근데 사회 자체에 부정하다기보다는 사회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을 부정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점점 영향력이 작아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라투라가 되었어요. 보기에는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총칭해서 부르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차별에도 분명 영향을 주고 뭐에도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후도 반자본주의로 설명이 되고 여성 해방도 반자본주의로 설명이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측면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체성 정치나 이런 것들이 이 그런 물질적인 자본주의적인 측면을 설명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라투르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그게 뒤집히는 거야. 그래서 환경이 일부분인 게 아니고 라투르가 보기에는 생태적인 게 전체고 어, 이 생태적인 거, 총체적인 거의 수많은 행위자들 속에서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거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원래 그 마르크스주의가 얘기했던 건 그 반대의 관계잖아요. 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이 자본주의의 상부 구조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 루마는 메타코드라고 불렀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지금 라투러가 보기에는 아니야 그 반대야 이거는 그 커다란 연결망 중에 하나뿐이고 그 연결망을 잘 설명하는 건 생태 정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그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두 번째, 또 이제 저번처럼 말했던 책임 문제인데, 그 라투르는 이제 그 파놉티콘이 아니라 올리고티콘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올리고티콘들이 말하는 문제점은 그 거대 구조, 소위 자본주의라는 거대 구조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 비판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따지면 정치적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건지가 또 질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투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모든 행위자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뭔가 그 라투르 자체가 좀 엘리트주의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건 시민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에도 똑같이 행해지는 비판인데 참여민주주의나 시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행위자들한테 더 많은 책임을 지우는 거거든요. 너희가 더 적극적으로 운동해서 이렇게 사회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생각하고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해방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해방적이죠. 마치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만드는 것이 해방적인 것처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자본가의 책임도 그렇고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을 너무 희석시키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행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막고 대중교통을 막으면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은 제 생각에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어, 과연 그것만으로 이 권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해명이 된다? 물론 나투르는 당연히 모든 연결망이 평등한 건 아니야. 어떤 건 더 권력이 있고 어떤 건 더 작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너무 많은 행위자들이 또 들어올 때는 이 다당자의 문제점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선명하게 이렇게 아까 이 정치적 책임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당제의 단점 중 하나가 정치적 책임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양당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승리했는데 사회가 문제가 있어. 그럼 자본주의가 잘못했네? 딱 해보면 텐데 라트로가 보기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 돗대기 시장 같은 사물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어. 누구 잘못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라트루가 이게 쉽게 답을 할 수 물론 라트루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냐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것들을 잘 보고 누군 그 구체적인 것들을 잘 보고 그 구체적인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진적이고 대증요법적이고 뭔가 근본적인 개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소위 이제 최근 예신데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답을 얻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건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AI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를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데이터를 이제 그 뭐 사실상 구글에 보내고 있죠, 거의. 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것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월요일에 회사를 가고 뭐 헬스장을 언제 가고 이러면서 내가 소비 패턴은 어떻게 되고 내가 뭐 어떤 사람과 뭐 교제를 하고 있고 그 교제하는 이성과 어디서 놀고 친구들 만날 때 뭐 하고 있고 어떤 책을 사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거를 또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해서 저의 패턴을 다 분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아까 사례도 든 건 이제 기후 건축소나 어떤 그런 뭐 금융 뭐 이런 거인데 이제 이런 AI 빅테크가 보편화되면 정말 올리고피티콘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을 지금 얻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저는 케이님한테 네, 질문이 네,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계속 그 라투르에 대해서 라투르는 엘리트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는 라투르를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오늘 저는 약간 반대로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관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약간 본인과 그 관계성에 있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네. 왜냐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게 그러니까 라투르랑 저는 민주주의론자 중에 로버트 달이랑 엄청 비교를 하게 되는데 라투르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학자도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 책상 물림은 아니잖아요. 계속 현장에 가고 법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과학 실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동거동락하면서 말 그대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라투르가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인류학자들도 그렇지만 저는 인류학이 매우 식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라투르가 그거를 대칭적으로 한다고 하죠. 대칭적인 인류학. 그래서 그거를 과학자들을 그렇게 보러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을 보러 가고 법학자들을 보러 가는데 그러면은 물론 아프리카도 가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라투르가 계속 관찰자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대칭적 관찰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투르가 그래서 제가 뭘 찾아봤냐면 라투르가 노조에 연명을 한 적이 있었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푸코나 이런 사람들 다 노조에 연명하고 바디우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프랑스나 뭐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학생들이랑 같이 시위하러 가고 그런 게 있는데 라투르는 그런 게 거의 없고 라투르가 뭔가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고 학교에서 강의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라투르가 얘기하는 그런 정치의 문제들이 실제로 보면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서 뭐 사람들이 투쟁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개입하는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 로버트 달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다 보면 느껴지는 그 민중에 대한 사랑과 그게 아니라 라투르는 약간 말은 난 엘리트주의자가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약간 자기 혐오 같은. 네. 그래서 엘리트주의자가 싫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분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류학자적인 어떤 구체성도 분명 존재하는데 뭔가 저도 뭔가 동참하는 것 같은 나는 그런 위화감 같은 게 계속 있다고 해야 되지. 그래서 분명 말은 반 엘리트주의적이죠. 진짜 명시적으로 자기는 자꾸 공격적인 어휘를 써내가면서 두뇌들의 테크노라시가 안 되고 그런 엘리트주의가 문제고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쓰니까 그런 것들에서는 라툴은 어떤 민주주의자의 전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그 귀족 민주주의자랑 노동자 가정에서 자란 민주주의자의 차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느낌이죠. 저는 4번 질문에 대해서는 그 비인간 권력을 좀 읽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거는 부분적 시야를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 같은 빅테크의 권력이 엄청 크긴 한데 그게 과연 어떤 총체적인 시야를 가지게 해주는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들 도구적 입장에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또 전 개발자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생산하고 막 뭐 1년에 몇십억씩 내면서 하는 그런 데이터 분석 툴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도 보고 그랬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것 셋업도 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는 통찰의 정도를 보면은 엄청 깊이가 얕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구글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대학까지 엿듣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해주는 상품이 시통치 않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처럼 사실 팔란티어나 이런 빅테크다 어쩌고 하는 것들이 정말 대단한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저는 그 뭐랑 똑같은 문제를 갖는다고 생각하냐면 혹시 그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면서 좌파를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AI가 그런 엄청난 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좌파를 할 수는 없지 않나. 네. 네, 근데 그 부분도 확실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회에서 AI가 갖는 위험성이 엄청 대중에게 유포되고 있긴 한데, 그게 정말 현실적인 힘인 건지는 논쟁의 음.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좀 계속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올린 겁니다. 그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지만 그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부풀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저 기술자로서 보건데 전혀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지금도. 저도 결론을 읽고 그 발제된 부분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 읽자면은 브루노 라투르의 비근대적 계몽 기획 정리. 브루노 라투르는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기존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사상가다. 그는 과학, 사회, 자연, 정치, 기술을 각각 분리된 영역으로 바라보는 근대적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인간과 비인간이 뒤섞은 하이브리드 세계를 새롭게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투르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탈근대주의가 아니라 비근대성이다. 즉, 그는 근대를 해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근대 이후 세계를 어떻게 다시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라투르의 핵심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왜 현대인은 과학과 실제를 둘러싸고 서로 실제를 믿느냐고 묻게 되었는가? 그는 이러한 혼란의 원인을 근대적 이분법에서 찾는다. 근대성은 자연과 사회, 주체와 객체, 언어와 실제를 분리해 사고했지만 실제 세계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누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기술, 동물, 기후, 사물 같은 비인간 존재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라투르의 행위자 연결망 이론으로 이어지고 ANT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 역시 행위소라는 점. 예를 들어 과학적 사실은 순수한 진리라기보다는 인간, 기계, 실험, 장비, 제도 등이 얽힌 연결망 속에서 구성되고 이는 단순한 사회 구성주의와는 다르다. 라투르는 사회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보지 않는다. 사회와 자연 모두 동일한 하이브리드 과정 속에서 생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사회적인 것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투르는 흔히 상대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지만 그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관계들의 진리를 강조한다. 과학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견고한 관계만 구축하는 활동이며 잘 구성된 과학적 명제는 현실 속에서 강한 설득력과 안정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라투르의 입장은 상대주의라기보다 관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뭔가 이제 요 결론은 라투르가 비판받는 부분을 한 번 더 반박해주고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 조금 더 세밀하게 왜냐면 라투르가 계속 되게 전체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그게 압도돼 버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윤곽을 조금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반박하고 좁힙니다. 그래서 이어가자 보면은 그의 사유는 과학 철학을 넘어 정치 철학과 생태학으로 확장된다. 특히 라투르는 3월의 의회라는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려 한다. 기존의 민주주의가 인간만을 정치 주체로 삼았다면 라투르는 동물, 강, 기후, 기술 같은 비인간 존재들도 정치적 논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오늘날 생태 위기와도 연결된다. 그는 사전 예방 원칙 같은
단순한 제도적 대응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이 관계 자체를 새롭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생태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존재 방식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다. 라투르는 또한 대칭적 인류학을 강조한다. 이는 근대 사회와 비근대 사회의 우열을 없이 비교하려는 시도다. 기존 유럽 중심적 사고는 서구 근대를 보편적 기준으로 삼았지만 라투르는 다양한 세계들이 공존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단일한 세계가 아니라 다중 우주 속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사유는 보편주의적 계몽주의와도 거리를 둔다. 하지만 라투르는 계몽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는다. 그는 칸트적 의미의 비판적 계몽을 변형하려 한다. 전통적 계몽이 인간 이성과 보편 진리를 강조했다면 라투르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계몽을 제안한다. 현대의 지식인 더 이상 진리를 독점하는 입법자가 아니라 다양한 존재와 관계를 해석하고 조종하는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존 비판사회학과도 충돌한다. 특히 피에르 부르디와 같은 비판사회학은 억압 구조를 폭로하는 데 집중했지만 라투르는 그러한 비판이 오히려 모든 것을 환원적으로 설명한다고 본다. 예전에 그 강도님이 올려주셨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는 특정 구조를 폭로하는 것보다 현실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연결되고 조립되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비비판적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이론보다 실제 관계 형성과 변화를 중시한다는 의미다. 결국 라투르의 핵심 목표는 해체가 아니라 재구성이다. 그는 근대적 범주들을 무너뜨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세계 이해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 그의 개념들인 번역, 하이브리드, 행위자 연결망, 사물의 의회 등은 모두 세계를 새롭게 묘사하기 위한 도구들이다. 따라서 라투르는 완결된 거대 이론을 제시하는 사상가라기보다 현대 세계의 복잡한 관계들을 탐색하게 만드는 실험적 안내자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라투르는 우리가 결코 완전한 확실성 속에 살 수 없다고 말한다. 비근대적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결망이며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구성하는 열린 과정이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하나의 폐쇄적 체계라기보다 현대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호기심의 방과 같다. 우리는 그 안에서 과학, 정치, 자연, 기술의 관계를 다시 사유하며 보다 민주적이고 생태적인 공존의 기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까지입니다. 어, 이제 라투르의 질문을 받아서 우리가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었고 우리는 무엇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라투르의 코스모폴리틱스는 이제 슬로터다이커가 말한 이제 형이상학적 지구의 붕괴가 전제되는 개념인데 형이상학적 지구는 세계주의와 보편주의로 일컬어지는 서구사회 전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란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초월적인 실제를 인식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고요. 그러나 근대 헌법이 뭐냐면 자연과 사회를 엄격히 분리한다고 주장하는데 라투르가 보기에 실제로는 둘의 혼합물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체제가 근대 헌법입니다. 이런 근대 헌법이 붕괴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형이상학적 전통이 불가능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라투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는 이게 자연의 문제인지 사회의 문제인지 헷갈리죠. 이게 혼종의 결과라는 겁니다. 라투르는 이제 그 대안으로 혼종을 숨기지 않는 비근대가 이제 혼종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제안하고 또한 라투르는 윌리엄 제임스의 논의를 이어받아서 다중우주를 주장합니다. 다중우주란 서로 다른 존재 양식, 실천, 가치, 존재자들이 충돌하고 공존하는 복수의 세계를 말을 하고요. 예를 들어 숲을 바라볼 때 자본가한테는 이윤 대상일 수 있고 환경운동가한테는 뭐 예를 들어 생태계일 수 있고 원주민들한테는 조상과 전통에 살아 숨쉬는 공간일 수도 있겠죠. 하나의 대상에도 다양한 우주가 있다. 이제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게 라투르의 요지입니다. 다양한 이해 주체들의 협상이 이제 이때부터 진작에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다양하게 이제 숲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옌센 블록의 질문을 제가 이어받는다면 그러면 라투르는 우리가 혼종의 결과라는 거, 그 다음에 다중우주에 사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걸 인식하고 실천하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질문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질문인데 라투르의 다중우주론은 제가 볼 땐 다원주의의 결과
혹은 그 영향을 받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다원주의적 견해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곁들여 나오는 질문은, 다중우주론은 문화적 다원주의와 어떻게 다르지? 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가 재밌냐. 그래서 저는 항상 저를 민주주의자, 다원주의자 하고 맨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라투르의 대변자처럼 되는 거는 제가 그런 생각이 원래 좀 끌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원래 불교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 그 다원주의가 그런데 다만, 이건 문화상대주의나 그런 다원주의랑 비슷하면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투르가 인류학자 출신이니까 당연히 전 그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류학자들은 각각의 그 문화마다 각각의 그런 그 문화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해석 방식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니까. 다만 라투르가 거기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보통 그런 것들은 또 고립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유사 이론들이 많죠. 그래서 루만의 체계 이론도 그런 고립된 체계들을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니까. 다만 라투르가 생각하는 요 세계는 다원적 세계이긴 한데, 하이브리드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속 그런 것들이 뒤섞이는 세계이고, 그런 존재 양식들이 계속 충돌하고 공존하다 보니까 계속 조율을 해야 되는 세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뭔가 그 자유주의적 관용의 이미지와 같은, 서로 대화하지 않음이나 각자 고립되어 존재함, 비판할 수 없음보다는 그 누구도 비판받을 수 있고 누구도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거를 상당히 좀 라투르의 특이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동물권에 대한 예시를 들어도 그렇죠. 어떤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톰 리건이나 이런 동물권자들은 그 원래 권리라고 하는 건 불가침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라투르한테는 그 협상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한테도 당연히 권력이 있으니까 말이 되는 건데, 다만 제가 그 라투르한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장식 축산을 당하는 동물들한테도 물론 어떤 권력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거 무시하고 지금 잘 먹잖아요. 그걸로 충분한 설명이 되는가? 저는 그래서 루반 같은 경우에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메타코드로 작동한다고 해서 얘기했고, 그 폴리아키를 얘기했던 어떤 갑자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버트 다해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다원주의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형성한다고 얘기하면서 또 돈의 권력이 거기서 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했는데, 루만이 왜 그걸 그렇게 극구 부인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다원주의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권력자한테도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나 자본주의적 실천을 하는 어떤 객체들이 있을 텐데, 다원주의는 그런 이해관계까지 포괄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라투르가 말한 어떤 생태주의 문제라던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원주의적 견해를 띄워야 되는지에 대해선 좀 의구심이 있다. 이 정도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가고 싶은데, 결국 그래서 이제 든 생각은, 라투르는 보편주의를 비판하지만 기후위기 같은 지구적 문제에서 오히려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여기서 말하는 보편주의는 사회 보편주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라투르는 이제 사회 보편주의를 비판하는 거지, 보편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보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사회라는 통에 넣어서 그걸 비판하는 부분이고. 1번 질문은, 그거는 저는, 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연의 보편주의도 똑같이 비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후위기 같은 전지구적 문제마저도, 그러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바이오 물리학과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주 단순하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같은 지구 온도 올라간다 같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우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당연하지만 각각의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그래서 이 기후위기의 메커니즘조차도 매우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메탄이 탄소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온실가스지만, 메탄은 빠르게 내려오는데 탄소는 오랫동안 안 내려오거든요. 약간 뭐 그런 특성이라도 해서 사실 저 기후 위기 같은 것도 오히려 어
전 지구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라투르라면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안정화돼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하지 이게 막 보편적 문제라서 그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 그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편주의에는 약간 그냥 형식이나 그런 건 속해지지 네.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연결망이라는 거 보편주의에 넣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라투르가 하나는 그 이론론이나 연결망을, 제가 라투르가 어쨌든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라투르는 말씀하신 거 자연도 네. 사실 없다고 하잖아요. 그 라투르가 말하는 그 라투르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보면 기후위기가 모든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디에는 폭염으로, 어디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트기류가 뚫려가지고 찬바람이 내려오는 것으로 한파로 내려올 수도 있고 어디는 해수면 상승으로, 어디는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라투르가 생각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다른 네트워크로 하는데 그게 그래서 탄소도 그렇고 온실효과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거의 모든 측면을 해명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음. 라투르는 항상 그 일관적으로 계속 그 보편적 설명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투르가 이래서 기후위기가 안정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보편적인 과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도 그 다양한 그런 연결망들이 묶여 있는 거라서 이 기후위기를 이래서 부인해 버리면 이 많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가짜야. 그럼 해수면은 왜 오르는 걸까? 기후위기가 가짜야. 그럼 이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해석들이 필요해지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도 지하수를 너무 많이 꺼내 써가지고 생겼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하기는 너무 부족한 거죠.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쓰면서 생각했던 그 보편주의는 환원이었습니다. 네. 환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예를 들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보는 거는 존중하면서도 근데 하나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뽑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라는 이 질문을 드린 네. 거였습니다. 이게 아까 미시것이랑도 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다 연결되죠. 뭐. 네, 여기서 저의 잠시 반대 라투르의 모자를 써고 말을 해보면은, 저는 미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엄청 다양하고 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시적인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게 통계학학의 통찰이고 약간 사회과학의 전 통찰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그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전 반환원주의에서 라투르가 여기로 흘러간 게 좀 신기하게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물리학의 복잡계 과학이라는 통계학학 쪽 분들이 하시는 거에서 늘 얘기를 하는 게 반환원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작은 것들의 합이랑 전체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맨날 하는데 사회과학도 저는 물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오만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상학보다는 저는 좀 더 지진을 연구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주류경제학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해석력을 보이는 것도 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하거나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편주의적인 그런 것들과 저는 약간 다원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보편주의적이라는 거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물론 해석 중에 하나고 그 원인 중에 하나지만 그게 엄청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같은 게 그렇죠. 자본주의 축적 시스템은 진짜 모든 측면에서 그리고 저는 이게 성장이나 이자율 같은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그 모든 것이 파생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라툴의 보편적인 기준을 비판할 때는 항상 이미 약간 단단해진, 그러니까 이미 굳어버린 보편적 기준을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보편적 기준을 필요하려면 아마 기존의 보편적 기준이 자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입에 계속 말하는 것처럼 네, 하이브리드가 된, 이미 속해하지 않은 보편적 기준에, 그러니까 과거의 보편적 기준에 속하지 않은 게 이렇게나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과거의 보편적 기준을 어떻게든 그 틀에 껴맞추려는 그런 게 라투르는 좀 위태한 지점이고, 계속해서 뭔가 어쨌든 새롭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되는 보편적 기준이 네,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라투르가 말하는 거는 어쨌든 그것이 엄청 광대한 영향을 가질 수 없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준인데, 다만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2번을 얘기할 때 그 보편적 기준이 만약에 10가지, 20가지라고 하면 과연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생각하기에 20가지 보편적 기준을 좋아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법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라투르가 얘기하는 협상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자꾸 그런 향기가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저 노동자와 그 자본가 사이에서도 협상을 하자는 그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노사 공동 결정을 독일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쪽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보수주의자거든요. 우리나라 보수 법학자들이 이 독일식 공동결정을 가져와서 협력적 노사 관계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라투르가 얘기하는 게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결국에는 그 자본주의 이용만 당하고 노동자의 입장이 정말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시민민주주의도 그런 비판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모아 나와서 얘기만 하면은 과연 그것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거기에다 다양한 대변자들을 끌어오고 다양한 관점들을 끌어온다고 해서 과연 해방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그 협상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끼리 협상이 됐든 물 협상이 됐든 결국에는 인간도 뒤통수를 맞고 나서 좀, 아, 그래, 이렇게 물을 오염시키면 안 돼. 하고 물을 좀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전히 강을 개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생태 친화적 개발, 그 생태 친화적인 녹색 성장, 그런 걸로 가면은 그게 그 라투르가, 그래서 자꾸 그 협상에 대한 말이 저는 귀에 거슬리는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 세 번째는 사실 그냥 넣은 건데, 이 다중우주론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저도 이제 들면서도 한편 생각해 본 게, 이거는 그냥 인식의 차이인 거를 라투르는 너무 존재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식으로 퉁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네, 이건 넣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 라투르가 오히려 좀, 라투르가 중간에 후설 언급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뭔가 그 라투르가 생각하기엔 그 관계적으로 존재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투르가 생각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허공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걸로 라투르는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존재의 차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코끼리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코끼리는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근데 인간들이 그 터전을 밀어버리고 농사를 지었고, 코끼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먹을 게 많네 라고 먹는 거고. 근데 그 근데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수출해야 될 상품인데, 그런 것들 팔아서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기가 지은 농작물에도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케냐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고, 또 관광객들한테 또 사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코끼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투르가 보기에는 약간 그 인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존재의 차이가 되는 거. 여기 그 엄청 현상학적인 면이 있다고 봤어요. 그런 면은. 네, 그러면 7장 브리노 라투르와의 인터뷰 요약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읽으면서 요약하고 싶었던 질문하고 싶었던 네. 부분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논쟁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누구도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게 바로 과학학의 원칙이다. 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논쟁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관련된 비인간들을 어떻게 대표할 것이며,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수단은 무엇인가의 인터뷰에서도 라투르가 기후의회를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의회는 조금 비인간을 대표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종교적 현상 자체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 그것을 재생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연구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신학과 과학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신학의 경우 그러한 매개는 무한히 길지만 결국 하나의 진리 조건을 생산한다. 그러나 매우 특유한 조건에서만. 그 조건이란 우리가 전송하고 있는 현상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 또 과학도 길고 긴 일련의 매개. 그것들은 길기 때문에 객관성을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종교적 요소가 논의에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직선이 있으면은 신학의 매개가 뻗어나가는 직선이랑 과학의 매개가 뻗어나가는 직선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선상에 있는 것인지 평행선인지 아니면은 평행하지 않아서 중간에 만나는 것인지 어쨌든 과학의 매개는 무한하지는 않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신학의 매개는 무한히 길지만 매우 특유한 우리가 전송하고 있는 현상을 생산하는 그 조건에서 진리가 생산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선상인지 신학과 과학의 매개가 뻗어나가는 선상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터뷰에서 또 중요하게 나왔던 질문이 우리가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었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 행성을 근대화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자면 스스로를 잘못 제시한 것이다. 그런 것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근대화하지 않았다. 사실은 중국인, 인도인, 브라질인들이 우리 대신 근대화하고 있다. 그러니 그것을 잊어라. 우리는 이제 탈지배 또는 탈통치의 위치에 있고 그래서 상황이 흥미로워지고 있다. 저는 이 구절이 조금 네, 이야기를 해볼 만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제 생태 위기 때문에 근대인이기를 그만두어야 하지만 어떻게 그만두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나머지 세계가 여전히 낡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근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탈동조화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좀 느꼈던 점은 약간 저는 브리노 라투로가 서구 중심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라투르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그래서 먼저 좀 앞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학의 여기서 이제 그 적정성 조건, 비적정성 조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존재 양식이 있고 그 존재 양식이 잘 작동되면 아, 이 조건에선 적정하구나 해서 적정성 조건이고 아, 이거는 잘 작동이 안 돼 있네. 종교의 어떤 존재 방식이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된다. 그런 비적정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종교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옛날에 발제할 때 정리한 게 있는데 종교라는 건 초월적 사실 전달이 아니라 존재를 다시 현존하게 만드는 갱신의 말하기라고 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종교의 비적정성 조건은 어, 그 계속 반복될 때마다 못하났네. 반복될 때마다 관계가 새로 살아나고 청자 청자가 여기 대화입니다. 대화. 죄송합니다.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관계가 새로 살아나고 청자가 변화하는 거를 적정성 조건이라고 본 것 같고 여기서 비적정성 조건이란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과정만 남아버리면 이거는 종교가 제대로 된 존재 방식이 된 게 아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을 이렇게 라투르는 존재 방식의 탐구에서 적었었는데 레퍼런스라고 과학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어, 다른 어떤 매개물들을 연결하는 것 이런 걸 이제 과학의 어떤 방식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변환 과정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예를 들어 뭐, 뭐 달이 있고 달이 있으면 망원경이 있고 망원경이 있으면 도표에 입력을 하고 그래프에 입력을 하고 우리가 그걸 또 확인하고 논문에 쓰고 이런 일련의 기입 과정들 이게 계속 끊기지 않고 있으면 아 이게 과학의 적정성 조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비적정성 조건이라는 거 이제 그게 끊길 때 연쇄 과정이 끊길 때를 이제 과학의 비적정성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라투르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신학 부분에서는 전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라투르를 보고 있으면 계속 그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은데 뭔가 기존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기존의 사례들에서 추출한 아이디어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그 기후위해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좋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분명 그렇다고 해서
이래서 기후위해 같은 거를 10개, 100개 만들면 다양한 분야에서 괜찮은가? 라고 하면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인간에 의해서도 그렇고, 소외된 인간에 의해서도 그렇고. 근데 또 한편으로 라트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그래서 롤즈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 절차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어떤 결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절차를 거치면 이런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고.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롤즈는 민주적 사회주의 아니거나 재산 소유 민주주의 돼야 된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라투르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요. 자꾸 그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저희 첫 문장에 저기 있는 저 말을 스스로 좀 지키는 거죠. 정답을 갖고 있지 않아. 근데 문제는 그게 기후위해도 그렇지만 사물의 의회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물의 의회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지지볶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예전에 그 기후시민의회 공론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공론장이 어떤 공론장이었냐면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공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곳이 아니고 기후시민의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공론장이었는데 라투르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메타 공론장 같은 거 지지고 토론해가지고 우리 의회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만 그게 뭔가 좀 라투르가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매우 추상적이다 보니까 어, 그것도 엄청 조건부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라투르한테는 좀 의무로 남는 것 같고 한편으로 종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존재양식의 탐구를 안 읽어서 그런 부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카톨릭 신도로서 냉담자지만 어, 라투르도 카톨릭 얘기를 하니까 좀 그게 엄청 좀 기이했거든요. 그래서 라투르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좀 엄청 다원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로 치면 종교 하나만 가지고 뭔가 그렇게 라투르가 그래서 아까 목록을 나열하고 대칭적 인류학을 얘기하지만 아까 진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그것이 충분한 대표성을 가진 표본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과학들이 있는 건데 근데 라투르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엄청 추상적인 뭔가를 제시를 할 때 그 다원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그 구체적인 것들을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대칭적 인류학이라는 말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지? 좀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자아비대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다른 문명만 가냐? 우리 문명 스스로도 돌아봐야지. 이러고 굳이 서양을 또 돌아봐야 될까? 예, 그런 작업이 저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물론 라투르가 그래서 그런 자기의 답을 어떤 결론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런 상황과 맥락에서 너의 과학학을 해라고 하는 거라는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근데 제가 좀 이게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서 우리는 근대화하지 않았다. 사실은 중국인, 인도인, 브라질인들이 우리 대신 근대화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랑 중국인, 인도인, 브라질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차이를 들어서 우리는 근대화하지 않고 중국인, 인도인, 브라질인들은 근대화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말이긴 하네요. 네, 우린 한국인들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여지 중국인, 인도인, 브라질인에 속하겠죠, 아마도 라투르 입장에서는. 음. 그냥 그 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과학 문명으로 이룰 거 다 이뤘고 이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들은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이제 막 이제 개발도상국처럼 발전을 하는 그 세태에서 브루노 라투르처럼 자원주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근대의 인정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 근대적 사고를 그들이 이제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반성했고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을 보는 퀴점이 있다.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거 되게 식민주의적 말 아닌가, 그거? 근데 전 라투르의 그 시선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라투르가 뭔가 되게 식민주의자가 돼버린 발언이었어. 그래서 라투르가 오히려 탈식민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탈집의 탈통치라고 함으로써,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식민주의적인, 자연을 식민화하고 모든 걸 식민화하는 그런 인간 자연 구분의 그런 거에서 이제는, 어, 근데 중국, 인도, 브라질이 근대화를 하면서 또 그들은 새로운 힘으로 자라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지배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통치야. 그 중국인들이 자신들을 근대화하는 방식에는 뭔가 구시대적인 것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구시대적. 그거는 뭐 근대적인 방식이야. 이거 298페이지. 그러니까 근대화와 생태화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계속 그런 얘기잖아요. 옛날 방식으로 똑같이 사실 중국이 사회주의냐 사회주의가 아니냐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만 어 그거랑 떠나서 어쨌든 근대적인 방식을 계속 하고 있다. 네, 그런 얘기겠죠. 아,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블록의 말이었습니다.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저도 이렇게 라투르 책을 읽으면 이게 막 꼭 식민주의자처럼은 안 느껴지는데, 그리고 식민주의자들을 엄청 대놓고 거의 까거든요. 존재 양식의 탐구에서 특히. 근데 네. 이상하게 라투르는 식민주의자다라는 말이 생각보다 여러 논문에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요지를 내가 다 이해를 못해서 뭐 설명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라투르가 좀 인류학자다 보니까 그런 이중적인 면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차피 라투르가 실험실 생활을 했을 때 인류학의 방법을 과학에 적용하겠음 하고 연구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도 가봤고 하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혐오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 혐오. 자기네 그런 유럽인들과 미국인들과 이런 어, 어, 그런 식민주의의 주체였던 그런 자들에 대한 혐오, 엘리트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라투르한테는. 저는 그래서 그 환원주의에 대한 혐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이 매우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라투르가 그런 것들을 매우 강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고 특히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화상대주의도 그렇고 그런 문명을 비판하고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도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류학을 하는 사람이 서구인이고, 지금 이 인터뷰에서도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서구인을 지칭함으로써, 라트르가 아무리 그 자기 혐오를 하더라도 자기는 서구인이,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라트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노동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고, 그래서 라트르가 그래서 동물권 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저 엄청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물권 운동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이랑도 엄청 다르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오히려 내지적 가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동물의 입장에서 엄청 이입하고 그러는데 라트루한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자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동물 시점에서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동물의 행위성을 얘기하면서. 네. 당연히 인간이 어떻게 동물 시점을 알겠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 저도 라투르 읽으면서 항상 들었던 뭔가 위화감이 라투르 인터뷰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읽는 브리노 라투르 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닿는 질문으로서 제가 질문을 하나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책을 읽으려고 모이셨을 텐데 이 책을 읽기 전이나 뭐 후나 뭐 아니면 지금이나 뭐 라투르에 대해서 본인에게 있어서 라투르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거를 한 분씩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이님께는 라투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는 사실 원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래머로 살아가면서 라투르 입장이 참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큰 이유였고, 약간 그러다가 녹색당 들어와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냥 전에도 라투르 책도 몇 권 읽고 그랬었지만 뭔가 아직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저는 강구님이랑 대화하기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얘기했던 그 오해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나 스스로 했던 생각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라투르는 어떤 답을 하는구나라는 걸 약간 최선의 형태로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하니까 좀 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이 나온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물의 의해를 만들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다양한 그런 뭐 배달 노동자나 화물 노동자가 같이 모여 앉는 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들지? 교섭도 안 해주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성이 실제로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가나 정치인들은 교섭장에 안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교섭을 하게 만들 것인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강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 저도 일단, 라투르 책만 읽으면 라투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라투르를 읽는 게 라투르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을 하기 싫어서 저는 그건 좀 네,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막스주의적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그 비판의 대상이 정확해야지. 그냥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기초해서 하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당연히 비판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또 교정해야 되고, 그런 걸 이제 과정 중에 하나로서 우리 모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제 라투르를 읽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래도 비판을 하면서도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 실천에서 어떤 철학자들을 사유하고 녹여내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당연히 그건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막스주의자들과 논쟁을 하고 같이 얽히고 운동에서 만나고 함께하고 또 웃고 떠들면서 같이 이제 좋은 세계가 뭔지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 대단히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막스주의자들하고 뭐 라투르 혹은 뭐 신유물론 하시는 분들이 자주 얘기해서 좀 많은 운동, 특히 이제 공동체 혹은 계속 느끼고 있는 어떤 비인간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까요?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태도로 임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규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라투르를 이제 존재 양식의 탐구에서 거의 반해서 엄청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책을 관심 있었고, 덕분에 이제 한번 완독을 해서 더 잘 세부적으로 라투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철학이 좀 더, 저도 사실 압도당해서 정확히 구분점이 없는데, 그 구분점 같은 거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이제 사회주의자들, 특히 이제 강구님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강구님이 맨날 의심하는 거,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답이, 제가 5장을 몇 번 읽었을 때는 여기 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고 많이 전달하려고 했는데, 맨날 이제 그걸 또, 그, 좀 뾰족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제 맨날 전에 시간이 딱 있어가지고 안 돼서 이게 공부하는 거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아까 규환님께서 발제하실 때 호기심의 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딱 저에게 라투르가 딱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비인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저는 라투르였는데 라투르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음, 뭔가 위화감이 저는 계속 항상 있어서 이 위화감의 근원을 좀 추적을 하기 위해서 라투르를 더 공부를 해야겠죠, 아마도. 형태없는 비판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논의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아,